네,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모시고 지금 부동산이 뭐 중요한 변곡점에 왔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관련 내용 한번 자세히 알아볼 텐데 보니까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9월부터 급감했다라고 맞아요. 한문도 TV 채널에서 이제 말씀을 아, 예,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감소를 했고 이게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제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9월 1일부터는 이제 스트레스 DSR, 그게 이제 50% 적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 대출금리상 뭐 한 0.7 정도, 변동금리일 때 이제 100% 적용이 되고, 또 그것도 고정금리로 20년 이상 쓰면은 뭐 미적용하기도 하고, 또 한 10년짜리를 쓰면 50%만 적용해요. 그러면 0.38밖에 안 돼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급감을 했는데, 경제는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올라왔던 가격들이 다들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쫓아왔던 게 이제 반등이 나타나는 게 이제 거래량인데요. 예를 들면 정상적인 가격이면 예전에 시장 경제를 보면은 이렇게 규제가 조금 나오면 그냥 가던 힘이 조금 힘을 약해지지 갑자기 이렇게 꺾이는 일이 없었거든요. 요번에는 아시겠지만 2022년부터 여름 위에 내렸다가 2023년도 특례로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2024년도 또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적인 경제 펀더멘탈이나 뭐 소득이 늘거나 이런 수준에서 시장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이제 공개 조작 정치라고 그랬죠. 인위적인 정책금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받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럼 그림을 보시면요. 이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부터 먼저 볼 텐데요. 이게 9월 29일 날 뽑은 건데요. 지금 보면 이 맨 우측 선이 2006년부터 그림입니다. 네. 맨 우측 선이 보시기에도 뭐 급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번 이렇게 활성화 정책으로 탔다가 쭉 내려갔다 여기서 쭉 빠지는데 지금은 이 깊이가 너무 심해요. 네.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것도 아니고 IMF도 아닌데 이런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분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에 뭔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서울은요, 이 보시면 9월 거래량이 제가 9월 22일 날 671일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분의 1 토막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과감하게. 네. 근데 지금 이제 계산해 볼게요. 1300건 나왔거든요. 9월 말인데. 그러면 10월 말까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제가 계산할 때 가중치를 0.8에서 1.3까지 둬요. 시장이 너무 좋을 때는 곱하기 1.3 뒤에도 이어지고, 네. 근데 정상적일 때는 그냥 0.7에서 8 수준에서 곱하면 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1300에 그냥 1.0을 그냥 하면은 이 2배가 되잖아요. 그럼 네. 2600건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10월 말에 좋게 봐줬을 때. 네네. 2600건이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8500건에서 지금 8월 달은 6194. 이미 제가 7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 8월 거래량은 감소할 거다. 그리고 9월은 급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6194건이에요, 지금. 그러면 8500에서 6100이면 한 20%, 25% 이상 지금 거래가 감소됐어요. 네. 그 상태에서 6100건을 기준으로 할 때 200건이라고 칠게요. 194니까 6200건인데 2600건이다. 그럼 몇 프로가 감소한 거예요? 6, 70%가 감소했어요. 되게 많이 줄었네요, 진짜.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지만 전세 조건부 대출을 막은 거 뭐 그게 제일 센데 그나마 아니 집을 사는데 내가 집을 사가지고 전세를 새로 놓으면서 들어오는 사람을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게 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자본 투입을 줄이려고 그런 경우에 갭 투자 형태를 갖다 막기 위해서 매입 시에 조건부 대출은 막은 거예요. 그러면은 갭 투자자분들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빠지고 실제로 자기가 집을 나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거나 이런 정상적인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과 1, 2천, 3, 4천 건으로 이 시장을 갖다가 많이 왜곡시켰다는 상황이 지금 반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거래량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예측을 또 하셔야 되는데, 네네. 9월 DSR 스트레스 시작됐고, 3기 신도시 분양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사실은 뭐 2년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요번에 다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심리적으로 지금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주택가격이 너무 서울 같은 경우에 너무 높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도시가 서울하고 접근성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이제 기다리겠죠. 분양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 당첨하듯이 다 희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대기 수요자들이 대체 소비재에 대해서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 와중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둔촌주공이 입주하잖아요. 또 11월부터. 맞아요. 네. 매물이 전세도 한 2, 3천 건 나와 있고, 뭐 매물도 한 1,000건 정도, 500건인가 1,000건 정도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점점 가세할 거예요. 본격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또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이 무디스라는 그 신용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신용 강등 조치를 당했어요. 이미 몇 달 전에 한번 경고를 했었죠. 네네네. 너희들 안 좋으니 정리 좀 해라. 부채 정리하는데 못 했잖아요. 못 하는 이유는 시장상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급감을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7분의 1 토막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8천 건에 비하면 거의 그 수준 되거든요. 그래서 이 2천 건이라는 수준이 그림에서 보듯이 바닥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달 만에 바닥 수준이니까 10월, 11월, 12월이 어떻게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지켜보실 만한 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거래량이 어떻게 본다면 그 집값 향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확 네. 꺾였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확실히. 의미가 좀 크다고 봐요, 저는. 그냥 쭉 꺾은 수준이 아니라 네. 예전에 저점 우리가 기억나시겠지만 전쟁이라도 부동산은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IMF 때도 1,000건씩 거래됐어요. 적어도 900건, 1,000건, 1,500건. 근데 글로벌 때도 또 쭉 빠져가지고 2,000건대 유지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게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2,000건대를 아시겠지만 2022년 하반기에는 거의 1,000대를 찍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충격에 너무 취약한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산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내 집 마련에 지금 많이 뭐 전세 포비아 이런 걸 또 언론들이 막 부추겼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 그러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부채에 대한 그나마 금리가 미국이 조금 인하해서 낮지만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가상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이런 걸 생각할 때 사실은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조정기가 올 게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자기 능력이 되지 않는데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게 다 같이 안 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려오죠. 그렇죠. 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강남 뭐 집값 거래량도 꺾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남 이제 서초구가 지금 거래량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서울 전체잖아요. 네네. 뭐 전국적으로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서초구는 특히 심합니다. 즉 서초구가 보통 200건, 300건까지 찍었었는데 뭐 6월, 7월에 네. 지금 9월에 거의 몇십 건 수준입니다. 몇십 건이요? 네, 그래서 10분에 제가 그거 따로 하나 또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그만큼 뭐냐면 바람을 많이 탔어요. 바람을 많이 타서 강남에서 전세 살고 있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6, 7억 전세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거 못 버티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얹고 전세 끼고 좀 모자라요. 자기 돈 다 받아도. 자기는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들어가는 경우도 뭐 무리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보통 10억에서 뭐 10억 정도 대출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300 정도 되잖아요. 금리가 좀, 뭐 전문적인 금리가 좀 낮겠죠. 3% 잡으면. 그럼 한 270만 원 내잖아요. 그러면 연봉 한 8천 받아서 실수령이 한 650 되면 3년이면 350잖아요. 그럼 버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쓸 게 이제 많이 없겠죠.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보도도 봤어요. 그 땡땡땡 코미디언 개그맨이신데 갑자기 어떤 뭐 부동산 투자 프로그램 비슷한 데인가 어떻게 정확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24억 자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24억 자산가인데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되게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돈이 없는데 열심히 해서 우리가 뭐 투자 상승론자들이 말씀하시는 아끼고 뭐 갭 투자하고 이래서 샀어요. 샀는데 보니까 이자를 월 600을 낸대요. 600이요. 네. 그러면
10억의 이자가 300이니까 네. 뭐 270이라고 칠게요. 600이면 거의 20억 돈이잖아요. 그러네요. 와. 그러니까 이게 버는 게 600 밑으로 되는 순간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 생기죠.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랑스럽게 24억 자산가로 성공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말은 그러지만 그 사람은 상황은 어때요? 더 올라가기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려가는 순간 타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절대 집이든 투자든 무리해서 하시면 정말 잠 못 자는 일이 계속 이어진다. 그걸 좀 생각하시고 현실적으로 우리 수익률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자기 소득 부담 안 되게. 정부도 또 DSR 제도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부 정책을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네. DSR은 바젤 3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DSR이 뭐 하다가 문제 생기면 접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뭐 바젤 3 협약에서 돼 있고 우리나라가 원래 코로나 전에 하기로 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사인했잖아요. 2023년부터 하자고. 근데 그것도 우리 1년 연장한 거거든요. 또 영국, 유럽 쪽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쪽도 1년 연장한 거고 캐나다, 미국 쪽은 이미 하고 있고 이런 개념을 볼 때 전 세계가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쉽게 걷어들이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 거래량은 상당히 줄었는데 오히려 매물은 다시 크게 증가했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7월 들어서 7만 건대로 빠졌다가 9월 13일 기준 8만 건대로 다시 급격히 상승이 맞아요. 시작을 했는데 이 매물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물이 급증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소유자 입장에서 한번 서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제가 집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의 일은 접어두고 꼭지를 예전에 봤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때 못 팔았어요. 2022년도에. 그럼 2022년 하반기로 내려올 때 막 폭락을 했잖아요.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그렇죠. 뭐 어려운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2023년도에 팔려고 하는데 2023년도는 회복이 많이 안 됐어요. 한 85% 수준의 끝이니까 고점에 사서 투자 형태로 사신 분들은 팔 타임이 없는 거죠. 그럼 2024년 3년도 말에 또 조정받았다. 2024년도 올해 드디어 정부하고 언론하고 합세해가지고 좀 붐을 탔잖아요. 뭐 지금 또 집 못 사면 뭐 이생끝 뭐 이런 것들 계속 또 나오면서 붐을 타면서 쭉 가는데 꼭지점을 넘어야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자돈을 내면서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영끌에 가까운 분들이죠. 이분들이 팔고 싶은 타임을 계속 노렸던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매물이 쉽게 안 줄고 있다가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1월부터 8월까지 네. 8월 거래량이 6,194건이었고 9월이 8,000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4월 달부터가 4, 5천 건이었거든요. 그 이거 더하면 36,000에다가 한 4만 채가 지금 거래가 됐어요. 아. 그런데 그때 매물이 올해 1월에 매물이 8만 건대였거든요. 그럼 4만 개가 빠졌으면 4만 개가 줄여야 되잖아요, 매물이. 그쵸, 여러분? 네. 근데 지금 4만 개가 더 늘었어요. 그럼 이분들이 왜 지금 물건을 내놓을까요? 분위기가 만약에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안 내놓죠. 좀 더 가고 싶죠. 말씀하신 것처럼 7만 대로 막 줄었잖아요. 팔리면서 내놓는 사람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다렸던 분들이. 그럼 그분들이 왜 팔라 그럴까요? 분명히 전 고점보다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 3년 정도 지나야 양도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든지 1주택자 비과세가 되잖아요. 2년 거주하거나. 그러면 2년, 3년은 지나야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 꼭지에 샀던 분들은 3년, 4년, 2년 차는 다 채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이분들이 이자 내고 막 힘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 보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고 편하게 사는 게 낫잖아요. 이자 안 내고 전세 월세 살아도. 그분들 플러스 임대사업자 매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 임대사업자 그 시효가 있거든요. 그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대출을 갖다 좀 제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임대사업자분들 중에 이 예외 조항도 있지만 임대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작년에 기억하시지만 전세 사기가 막 심하니까 전세 보증금의 대출 한도를 90%까지 했습니다. 예전엔 105%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 공시가격에 150%였던 거를 공시가격에 126% 낮췄어요. 이걸 계산해 보면 시세 1억짜리면은 예전엔 100, 1억 500까지 나왔어요. 대출이. 그래서 전세 사기가 나왔거든요. 오버가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9,100만 원밖에 안 나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집을 샀던 임대사업자들은 지금 1,000만 원씩 돌려줘야 되죠.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매매를 해야 되는데 또 매매가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빌라 같은 경우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아파트도 소형들이 있어요. 서울에도 3억, 4억짜리들 많거든요. 이런 것들 3억 주고 샀는데 전세 3억 5백, 1,000 받은 거예요.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지금? 지금 안 팔면 못 팔아요. 만약에 내려가면 진짜 정말 박살나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욕심내서 무자본 갭 투자 이런 얘기가 성행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물건들이 팔 타임이 없던 거예요. 매도할 타임이 없었잖아요. 2021년도에 사서 1년 있다가 팔면 양도차가 심하니까 2년 있다 팔려고 그러는데 또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에서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요번에 팔려고 내놨는데 요번에 못 판 분들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분들이 계속 달라붙는 거죠. 왜? 더 올라갈 걸 기다렸는데 갑자기 꺾이니까. 근데 그분들은 물론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렸던 둔촌중호 입주 문제, 서울 내년의 입주 물량, DSR 문제, 정부 대출 규제 문제, 무디스 경고 이런 거 겹치면서 분명히 이런 시장이 올 거라고 뭐 공부하시는 분들 좀 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매물이 이렇게 급하게 든 이유는 이 그림 또 하나 보여드리면 매물의 패턴이 중요한데요. 네.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처럼 전세 월세 계속 물량 적다고 나왔잖아요.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매물도 올라가고 월세 매물도 증가하고 매매 매물도 증가하는 경우 특이하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거래량은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급냉이죠, 급냉. 급빙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론의 조명이 그냥 조정받는다로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트리거가 하나만 더 건드리면 그동안 이제 거품 버블이 저는 꺼질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그러진 않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펀더멘털이 약하니까 조금 차근차근히 왔으면. 그래서 정부도 미리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원래는 그 시장의 흐름대로라면은 총선 이후에 집값이 좀 조정을 받아야지 마땅한데 네. 6, 7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이유가 정부가 이제 정책 금융에 개입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집값을 뭐 낮추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정책을 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앵커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의 건설사 살리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럴까요? 미리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종의 기득권 카르텔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건설업계 상황을 말씀드리면 자본을 갖고 있어도 할 만한 사업장이 있어야 사서 하잖아요. 서울은 좀 특수상황을 맡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수도권도 여러분 보면은 29개 단지가 분양을 하면은 27개 단지가 미분양이었어요. 보도가 안 나와요. 네. 그러면 분양하는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파는 입장에서 미분양이면 거의 힘들잖아요. 지금 조달금리도 비싸거든요. 자칫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어느 정도 내려와 준다는 얘기는 주택가격이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내려와 줘야 사업할 여유의 그 스펙이 나와요. 지금 그게 막힌 거예요. 막히다 보니까 지금 이 집값을 낮추겠다고 하는데 사업자들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부가 주택가격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분양을 해야만 지금 건설회사가 정부가 신호를 그렇게 주니까 나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현장을 살릴까 하고 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막혀버린 거지. 혈관 막힌 것처럼. 그렇죠. 정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건설사들의 어떤 PF 부실 문제가 좀 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실 게 어느 날 갑자기 130조이던 PF 부실 대출액 추정액이 어느 날 230조로 늘었잖아요. 네. 기억나실 거예요, 보도에서. 갑자기 230조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신탁회사 있지 않습니까? 신탁회사가 보증을 씁니다. 매입 확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증을 쓰고 신탁 물건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면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사서 할 테니까 안심하고 투자하세요 해서 신탁회사에서 또 투자를 받아서 투자한 게 있어요. 그럼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 회사 입장에서 만약에 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소송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 1, 2월에 소송을 걸어서 한 회사가 이겼습니다. 신탁회사에. 그러면 신탁회사는 한 현장이 아니라 전국의 여러 현장을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현장들이 한꺼번에 다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갑자기 부실대출에 넣었는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계속 빚내서 빚 갚는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집값을 낮추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우리가 대출의 어떤 모래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이미 안다는 얘기죠. 이걸 안 받쳐주고 차근차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방울을 이렇게 또박또박 맞으면 10년도 맞겠죠. 근데 그 물방울 10년치를 모아 한 번에 맞으면 자빠지겠죠, 사람이.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경제도. 그래서 정부는 연착륙을 하려고 안 쓰는데, 중요한 건 그게 어중간한 거예요. 구조조정도 못하고, 그 PF 현장도 살리는 비율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엉켜가지고, 그러니까 빗방울이 오는데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뭐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표현이. 그래서 정부가 집값을 낮추겠다고 대통령 되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통령은 집값을 낮추고 싶을지 몰라도 그 옆에 기득권 카르텔과 가신들, 이런 또 건설업체 카르텔, 예전에 뭐 토건정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 아직 존재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힘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인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본인들도 안 좋잖아요. 본인들도 버티기만 하지 지금 뭐가 없잖아요. 경제가 좋고 소득이 늘어나서 집이 엄청 모자라가지고, 집이 모자라서 집값이 다시 튀면 되는데, 지금 누가 봐도 이거 더 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막힌 거예요. 그냥 정리할 때인데 정리를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연착륙 구조조정을 이제 제가 볼 때는 시작할 것 같아요, 정부가. 그래서 이 이유는 원래는 연착륙을 목적으로 했지만 뒤로는 연착륙을 명분으로 삼아서 건설사 살리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엉킴 현상이 벌어졌고, 제가 볼 때 선거할 때 건설사들이 후원금을 많이 냈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그냥 온리 건설사 살리기, 이건 좀 전 세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건 조금 편향적인 정책인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사실상 정부가 마음만 네네. 먹으면 당장 분양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의지가 없어서 좀 지연되고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확히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게? 3기 신도시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미친 집값에 뭐 더블로 미쳤다 그러네.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올라오던 게 문재인 정부 때 와가지고 갑자기 더 치솟았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또 대출 규제를 안 했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이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붙은 불은 일단 꺼질 때까지는 막 커지잖아요. 그 커지는 와중에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 하도 이제 집값이 너무 뛰니까 비판이 많고, 또 언론들은 또 심하게 또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제 부랴부랴 이제 뭐 바로 빵은 바로 나오지만 지금 바로 안 나온다라는 막 설왕설래 속에 택지를 갖다 급하게 3기 신도시를 지정을 하죠.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지정하고 그 당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딱 지정하자마자 언론에서 뭐라 했냐면, MB 정부 때도 보금자리 주택이 한다고 했는데 입주하는데 10년 더 걸렸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때 투트랙 전략을 썼습니다. 투트랙이 뭐냐면 보상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입체 환지라고 해서 땅만큼 땅을 주는 형태를 투트랙을 쓴 거예요. 두 개를. 그러니까 보상받고 나가면 보상가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세보다 적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소유주 입장에서 이의 신청하고 재결 신청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 대신에 집을 주거나 땅을 준다고 하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건 그대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요. 이게 2022년 전에 이미 토지 보상 이런 것들이 두세 군데는 남양하고 하남유산 이런 데는 이미 100%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전청약 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100% 됐다는 얘기 뭐냐면 토지 보상이 됐으니까 나머지 뭐가 있냐면 지작물 철거라는 게 있어요.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땅은 됐지만 재산 같은 것들이 있고 아니에요. 뭐 건물을 지었다든지. 네네. 토지값만 보상받았잖아요. 그럼 지작물을 철거해야 되는데도 보상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이제 또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는 그러면 결국은 타결은 되잖아요. 2년, 3년이 가든. 공사기간 3년에다 사업 택지 지구를 지정하면 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 다 잡고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2, 3년 걸리거든요. 보상을 하면서 동시에 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자,
삽을 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미리 청약을 해서 땅을 샀으니까, 내 땅이니까. 분명히 시간이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분양은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사전 청약하는 형태를 받아들였던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작년 봄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했죠. 제가 볼 때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주택산업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건설사들의 건설사들의 대표님들이 모이신 회원사를 가진 그 기관이에요. 주택산업연구원이라고. 네. 크죠? 거기에 서종 땡땡땡 원장님이 취임을 했어요. 취임이 아니라 직무대행으로 들어왔는데, 그분이 작년 12월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20 며칠을 기억하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부가 인허가만 바로 내주면 우린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이 얘기 뭘 의미하죠? 공사가 된다는 얘기는 분양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올 1월부터 또 가능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현장들이. 뒤에 광명하고 나중에 지정된 데는 순서가 좀 늦지만 나머지는 다 100%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98, 99라는 얘기 뭐예요? 그 중에 뒤에 된 것들이 있어요. 광명 나중에 발표했잖아요. 그런 데들은 나중에 했으니까 지금 50%밖에 안 돼요. 이게 들어오니까 평균이 98이라는 얘기는 세네 군데, 이미 네 군데가 100%예요. 그러면 이미 그거를 98%, 99%일 때 소송을 걸면 이의제거 시장에 1년, 2년이잖아요. 1년, 2년 안에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정해서 미리 갈 수 있잖아요. 안 한 거죠. 그걸 볼모로. 네. 그래서 제가 이 신도시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본부에 사무관하고 통화했었는데, 그건 재작년 얘기예요. 뭐 바로 할 수 있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제가 들었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늦춘 이유는 뭘까요? 이게 3기 신도시가 나오면 분양가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세의 80에서 90%예요. 최대는 70%까지도 있고. 그러니까 시세보다는 저렴하잖아요. 근데 자리는 더 좋아. 교통은 더 좋아. 광역교통 계획이 먼저 세워졌으니까. 이걸 알고 있는 수요자들, 신혼부부들이 많이 기다리니까 이분들이 집을 안 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양을 좀 빠그러뜨리면 이분들이 할 수 없이 딴 집이라서 결혼 계속 늦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게끔 유도한 거예요, 정부가. 근데 이제 비판이 거세지고 정고점을 돌파하고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니까 뒤늦게 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공공택지 분양하는 걸 막았어요. 누굴 위해서? 건설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정책이 아직도 정치 후진국인 거죠, 대한민국이.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건설사를 바라보고 한다. 물론 건설사가 위기일 때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건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땡땡땡을 조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부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데 안 해왔다. 이유는 건설사의 PF 부실을 보존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국가 경제를 좀먹는 좀덩어리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가계부채도 늘고 있고 소비 판매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런 악영향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제 글로벌 신평사인 무디스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일단 일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네네네. 무디스 보고서에 나온 패턴을 보고, 네. 영어는 짧지만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무디스 전에도 이미 그 IMF에서요, 작년에 한국이 구조조정 이런 상태로 계속 못 가면, 이걸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데서는 각 나라마다 주요 국가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분산 포트폴리오 형태로 해서 수익률이 조금 낮아도 또 그 나라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 인도도 성장하니까 이렇게 그 나라 국채들을 이렇게 분배해서 사둬요. 볼륨을 둬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매니저급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산 투자를 비율을 정하잖아요. 미국에는 50%, 한국에는 5%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본 베이스가 우리나라 국채를 매입해 주는 역할을 하고 금리를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고가 이미 나왔어요, 작년 초에. 한국이 이렇게 구조적, 또 기억하시겠지만 IMF 부총재 와가지고 여자분 그 인터뷰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한국 전제가 이거예요. 구조 조정만 잘하면
한국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없이 연착륙 할 거다. 안정하게 했는데 조건이 달렸잖아요. 구조조정.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한은 이창용 총재가 취임사가 구조조정이었어요. 2020년 1월에 취임할 때 취임사 구조조정 가계부채였어요. 그리고 정부를 믿고 2년 동안 3년 동안 오다가 요즘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무디스는 뭐냐? 이미 하나의 타겟을 정해서 신호를 줬어요. 한국투자증권이면 크잖아요.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 거의 3위 수준에 들지 않나요? 이 자본금이나 이런 게. 맞아요. 네. 거래량도 그렇고. 거기다 대고 당신네 좀 이상하니까 신용 강등할 수 있으니 빨리 그 충당금하고 제대로 해봐. 이렇게 신호를 줬잖아요. 봄에.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못해가지고 강등됐잖아요. 얼마 전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비하인드 이런 얘기 들으나요? 무디스에서 그 보고서들이 뭐 앵커님도 아시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돼야만 볼 수 있는 그 시큐리티 리포트들이 있잖아요. 네. 너무 퍼지면 흔들리니까. 네. 근데 그 보고서는 이제 뭐 KB나 신한은행 뭐 위에 수석 연구원님 이런 분들만 보겠죠. 이제 부탁 해가지고 아는 분을 통해가지고 여기저기 통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봤습니다. 쉽게 하면 얘기가 그겁니다. 한국이 계속 이렇게 구조조정을 안 하고 이런 상태로 하면 한국 그동안 기본적으로 깔아놨던 국채 있잖아요. 이거 심각하게 다시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던진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 먹으면 한국 흔들잖아요. 그렇죠. 네. 정보를 줬는데 정부가 꿈쩍을 안 하고 계속 구조조정을 안 하고 돈을 퍼붓고 세수는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게 비하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데 더 깊이 얘기 못 드리고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뇌피셜로 뭐지? 약간 결이 다르네 예전보다. 그래서 피치 상가가 또 한 번 또 우리 한투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자꾸 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조달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또 늘어나요. 이 상태에서. 이거 정말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약간 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분위기 다 받아볼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저도 다 못 보지만 다 받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복현 원장님 얼굴, 이게 제 뇌피셜인데 요새 나와서 말씀하시면 어때요? 우왕좌왕 엉망진창이잖아요. 말씀하실 때 뭐가 없어요. 이 기준점이 명료하지 않아요. 그냥 정신없어요, 그분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상황을 받아보니까 심각하거든. 그러니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많이 경험이 있고 그런 금융 전문인들이 보이면 딱 대처가 나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해외에서는 불안하게 보는 거죠.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약간 상태가 점점. 그러니까 드디어 이창용 총재가 더 이상 이제 면팔리기 싫잖아요. 최근에 어디 회의 나가가지고 FT, 파이낸셜 타임즈, 거기 영국에, 거기 인터뷰 하셨잖아요, 며칠 전에. 거기서도 대놓고 얘기했다니까요? 우리나라 상황을 돌려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걸 볼 때, 무디스 내용을 여쭤보셨지만, 요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괜찮은데, 구조조정을 안 하면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우리의 은행 대출의 대부분이 수익이 기업 대출로 많이 나가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로지 그냥 전세 대출 주다 뭐 여기 매달리잖아요. 너무 약한 거죠, 수익 모델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고를 주지 않았나, 좀 추론도 하고 조금 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볼 때는 점점 우리가 경고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튼튼하니까. 박지성도 자꾸 반칙하면 경고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자리 가면 되잖아요. 제자리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빨리 구조조정하고 자꾸 펌핑하는 걸 줄이면 돼요. 그러면은 좀 연착륙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지금 혼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 지표상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한국은행과 KDI가 발표한 경제 체력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수요 공급에서 특히 인구 구조론에서 보면 뒤에 수요가 계속 받쳐줘야 이 구조가 유지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한은에서 많이 만들었고 KDI도 그걸 보고 많이 만들었어요. 그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이 추세로는 10년 안에 문제가 크게 터진다는 거예요. 그 터지는 이유가 소비는 줄고 그 가계부채의 수준이 GDP 대비
100%를 넘으면 1% 넘어갈 때마다 소비가 0.06% 다운된다는 실증 보고서가 이게 우리나라만 낸 게 아니라 아, 이미 전 세계가 많은 보고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국에 맞춰서 개량화해가지고 또 IMF에서 우리나라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뽑았어요, 보고서를. 그리고 한국에 줬죠. 그걸 이창순이 알고 있는 거고, 또 그 보고서에 맞춰가지고 GDP 대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두 가지가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것이 소비 제약을 줄 것이고, 근데 기가 막힌 건 요번에 기가 막히기보다는 그대로 나타난 게 BC 카드사가 우리나라 제일 많잖아요. 카드 그 가맹 사람 수가. 거기서 이제 ABC 리포트라고 매달 교육, 문화 뭐 이렇게 분야를 나눠가지고 소비 패턴을 갖다 매달 발표를 해요. 보고서도 발표하고. 근데 이게 지금 진짜 오랜만에 위기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7개월 동안. 7개월 내내 지금 소비 판매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우리가 한 첫눈에 반한 사랑은 뭐 깨질 수 있다 그러지만 스며드는 사랑은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끝까지 네, 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소매 판매가,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9월이었으니까 추석이니까 소매 판매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9월 말이니까 8월 달 것도 나와야 되는데 휴가철이고, 근데 보고서들이 공교롭게요. 제가 계속 주시하는데 보고서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8월에 대한 데이터가. 그 휴가철이잖아요. 이것까지 줄고만, 근데 오늘 이제 산업활동동향 또 나오잖아요. 말일이니까. 통계청. 그거 이제 보면 나오겠죠? 그거 보고 살아나야 정상이거든요. 살아났다가 10월에 가서 좀 꺾여야 되는데, 이게 살아나는 게 약하면, 진짜 이게 소매 판매 이 수요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자 부담이 드디어 나타나는데, 이 기간이 보통 이자 부담이 모든 보고서가 1년 뒤부터 서서히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시장에는.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제지표상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 데이터 중에 가처분 대비 가계부채, GDP 대비 그것도 있고, 또 GDP 디플레이터가 좀 커지고 있어요. 또 높아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계차주라고 그러나요? 한계차주의 질이 안 좋습니다. 다중채무자들의. 네. 이분들의 연체율이 조정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고 이러면 빨리 팔고 뭘 익혀야 되는데, 어떤 깊숙한 상황 접어들더라도 연체율이 줄질 않네. 이렇게 정부가 애를 써도 기억하시겠지만 카드사들 부실채권 막 NPL 털었거든요. 털었는데도 연체율이 안 들어요. 그러면 느는 속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제조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 그림 보시면 현재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가함 위에 이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네. 이번 9월 달에 나온 건데 11일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취업자의 파란색이 보시면 여러분 제조업입니다. 네. 어느 나라나 제조업이 기본적으로 경제의 어느 부분을 받쳐줘야 되잖아요. 제조업이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끝나고 나는 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좀 증가할 거라고 판단해서 기업들이 뽑아서 이제 사람들을 쓰고 그 길을 돌렸겠죠. 미리 팔릴 걸 예측해서. 재고 부족할까봐 했는데, 이게 안 살아나는 거예요. 안 살아나니까 다시 줄이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다가 2024년 올해 들어와서는 살짝 또 해보려고, 왜냐하면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을 많이 투입했잖아요. 그렇죠. 그 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제조업에 여러 가지 형태 뭐 장애인 고용 못 해가지고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다시 꺾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부가 재정을 퍼부어도 못 살아나고 본인들이 애쓰도 못 살아나고 제조업의 둔화가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건설업은 당연히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대면 서비스업도 마이너스가 2024년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 취업자 수에서 그 외 서비스 부분만 늘어나요. 그 외 서비스가 뭐죠? 정부에서 뭐 알바생 쓴다든지 그 어르신들 교회 그 있잖아요. 그 일자리 그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취업이 안 일어나고 전체적인 경제의 어떤 하방 조짐이 보이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소매 판매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연체율은 늘어나죠. 이런 전체적인 그림에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경제를 볼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사 공장 아저씨하고 막걸리 먹으면서 제가 젊을 때 아는 건데요. 나사 공장 아저씨가 요새 나사가 잘 안 나가 이러면 경제는 딱 6개월, 1년 뒤에 찌그러지기 시작한답니다.
나사가 안 나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이 노트북도 다 여기 나사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준다는 얘기 뭐예요? 나사가 노트북이 덜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 그 얘기는. 그렇죠.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게 뭐예요?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죠. 평소에보다. 네. 그럼 이것이 이어지면 안 되죠. 이걸 살려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제조업이 보시면 외환위기 때 124 찍었습니다. 재고율이. 네. 근데 지금 120 넘었다가 2023년도 4년도에 정부 재정 투입하면서 가라앉는 것 같더니 다시 또 115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115라는 수치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115가 115가 아닙니다. 웃는 게 아니라고. 그게 왜냐하면 여기 80이라고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 기준점을. 네. 지금 100이라는 기준이 언제 기준이냐면 2020년. 그때 재고율이 많았잖아요. 코로나 키면서. 그 재고율이 많은 걸 기준점으로 잡으면은 재고율이 더 많으면 기준점보다 조금밖에 안 많지만 원래 기준점보다 여기 보시면 80이라고 쓴 데 있잖아요. 네. 이게 예전에 100 기준이었어요. 아. 근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기준을 갖다 100을 20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치가 왜곡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가중조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이 느낌이 안 좋은 게 뭐냐면 115 이러면 재고율이 조금밖에 안 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80이라는 기준에 맞추면 재고율이 얼마나 는 거예요? 거의 뭐 30%는 거예요. 엄청 늘었네요. 그게 추가적으로 계속 심각한 올라오고 거죠. 있어요. 네. 그래서 제조업 증가율의 재고율의 증가는 어느 분석 보고서나 데이터에서 다들 경제 침체의 선행 지표라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고율이 줄질 않아요. 쉽게. 이 부분이 지금 누적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재고는 늘어나는데 우리 한계 기업도 중소기업이 50%, 40%, 50% 한계 기업이 많잖아요. 그 기업 중에 이 기업에 해당된다 그러면 재고는 쌓이고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망하지 않고 지금 고용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실업률이 지금 1.9%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완벽한 나라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뭔지 그렇죠. 모르지만. 맞아요. 네. 여러 부분에서 그걸 보면은 경제는 안전한데 이걸 보면은 그렇지 않다. 속사정은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 내용도 한국은행에서 다 포함시켜서 요새 디테일하게 계속 날립니다. 그러니까 하는 총재께서 좀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정부의 구조조정을 기다렸다가 제 뇌피셜이에요. 구조조정을 기다리고 내가 이렇게 통화정책을 느슨하게 했다가는 문제가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 발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도 이번에 어쩌면 안 할 수도 있어요. 10월 달에. 그 얘기를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안 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통화위원은 반반인 것 같고. 네. 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상황들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저보다 더 공부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집값이 오르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그런 상황을 이미 아는 거예요. 여기서 더 오르면 진짜 나라 문제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집값 상승이 계속될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본격적인 조정장은 언제쯤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시나요? 이제 시작했는데요. 시작했는데 이걸 정부가 봄에 또 떠받치겠죠. 신생아론 하면서 정책금리 또 투입할 텐데 이 가격에 살 사람 거의 다 산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물론 여기서 또 갭 투자 그런 것들도 그냥 마음만 먹으면 나라 망가뜨릴 수 있죠. 그냥 생각해보세요. 투기꾼들한테만 0.5% 금리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망하죠. 그거 기본이에요, 여러분. 투기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면 나라 망하는 길인데 이거를 잠시만 그리고 기득권이나 투자한 사람들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시장을 유도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하는 총재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데이터들이 안 좋게 나오니까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어떤 뭐 정부의 일부 사람들이 협조하고 있지 할지라도 약간 쫄겠죠. 그죠? 그럼 하는 총재의 말이 더 맞지 않나요? 국가 경제위해서. 공공기관이면 녹을 먹고 있는데 나라에. 이런 부분에서 정부 개입이 계속되기 여건이 예전 같지 않다. 작년, 재작년 여건이 됐죠. 왜냐하면 갑자기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경제가 좀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순간적으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다 레고랜드가 좀 사고를 쳤고 이것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막 한 건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명분이 없잖아요. 가격이 조정돼서 안정돼야 되는데 안정이 안 되고 있고 들쑥날쑥. 그러니까 타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머리가 맑은 사람이 없어요. 막 쭉 상승할 땐
투자한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미 빠져나갔고 두 번째 젊은 분들 영끌하신 분들이 지금 물렸잖아요. 이분들이 정고점 돌파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들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만 내고 버티고 그분들도 힘든 사람 많고 그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무주택자분들 이거 뭐야 내려간다 그러더니 또 안 내려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계속 떠받치게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중요합니다. 국정 지지율이 지금 많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와중에 이것까지 안 잡으면 국민의 7, 80% 문제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부동산이. 이거에 대해서 안 잡으면 물론 이제 투자 마인드나 이런 쪽으로 가신 분들은 투자의 개념에서 계속 시장을 바라보지만 투자인지 투기인지도 봐야 됩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남한테 피해를 주면 투기고 남도 같이 좋으면 투자예요. 그럼 지금의 행태는 말만 투자지 투기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죠? 이런 부분 같이 정보 분명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요번에는 정부에서 계속 재건축 뭐 완화부터 이런 것들을 갖다 공익재산을 개인의 사유재산화 하는 데 대해서 거리낌 없이 지금 도덕적 의식이 없이 막 풀어지잖아요. 일기 신도시 갑자기 거의 500% 해주면 용적률이 늘어나는데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에요. 충분한 협의도 거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고기는 좋은데 나머지는 또 어때요? 막 박탈감 느끼고 사회 문제 일으키고 네네. 이런 정책 방향은 옳지 않습니다.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갖다 정부가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이 약간 나오잖아요. 뭐 대출 규제 소리가 나오고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규제 얘기는 처음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깔짝깔짝 수준이잖아요. 스트레스 DSR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생각할 때 정부가 여기서 펌핑하는 걸 다시 한다? 이미 건설회사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는 거 확인됐잖아요. 지금 정리 안 하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예전처럼 선거 초임 때? 네. 취임 이때의 어떤 추진력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활성화는 좋은 말이지만 건설사 살리기 이 개념의 정책은 정말 세게 올 것 같아요. 잘못하면 더 큰 뭐 일로 벌어질 수도 있겠죠. 국민들이 화가 나게 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제는 좀 조절할 것 같아요. 조절하고 신생아로는 명분 있잖아요. 이거는 유지할 것 같아요. 그 정책금리도 지금 세금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도 좀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에 그 지방자치제 그 세수 불용이라고 해서 돈 안 내려보낸 거 아시죠? 지방자치제 지금 다 소갈이 하고 있거든요. 내려오던 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겹쳐져서 제가 볼 때는 요번에는 그렇게 뭐 원희룡 장관이 예전에 발표할 때처럼 시장을 막 붐하는 이런 정책은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예. 아무튼 간에 최근까지는 집값이 많이 오르고 뭐 거래량도 올라오고 해서 무주택자들이 언제쯤 집을 사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약간 좀 반전의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무주택자들 언제쯤 좀 집을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쯤이 아니라요. 물론 언제쯤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님들하고 꼭 사야 되는데. 저희 아기들 왜 방 하나에 이렇게 같이 살다 아기가 좀 커지면 방 하나 주고 싶으면 뭐 16평, 25평 아파트라도 가야 되잖아요. 빌라를 가던. 네. 이럴 때가 이제 사야 될 때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가격과 상관없이.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집값이 높아도 따라가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참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실 게 서울만 그렇지. 서울, 그리고 서울도 여러분 또 갈립니다. 서울의 강남 4구하고 마용성, 동작구, 그 다음에 서대문구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나머지는 별로 힘 못 쓰고 있어요. 이미 예전 고점에 대비해서 15%에서 많은 데는 3, 40% 빠진 데 거래가 되는 데가 아직 많습니다. 네네. 이거 발품 파셔서 가시면 돼요. 조금 눈높이 낮춰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제약이 있겠지만 그 얘기 뭐냐면 가격이 비싼 데들은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지만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면 다갈 수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뭐예요?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때에 다다른 분들도 가격대를 조정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적정한가를 봐야 되잖아요. 적정 기준이 그 상승론자들은 지금 매번 지금 사라고 그러잖아요. 매번 지금 더 오른다. 그리고 떨어지면 조용히 있다가 또 올리면 또 얘기하고 그분들은 올라야지 돈을 벌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아요. 하락론이나 정상화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왜 얘기하는지 이거는 같이 국가 국민 청년들이 잘 살아보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 그러면은
언제 사냐, 언제 뭐냐, 이걸 묻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들의 의견도 참고하시려고 하냐, 시청자분들이. 그렇죠. 그걸 여쭤보시는 건데,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소득 수준이 언제라도 내가 원하는 집이 있는데, 사고 싶은 집이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 내 소득이랑 비교했을 때, 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하는 거, 이게 30% 이하면 무조건 사셔도 됩니다. 아무 때나. 지금도 사도 됩니다. 네네. 비싸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런데 이왕이면 계산할 때 이 30%가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애를 쓰고 뭐 고정금리 얘기를 하지만 가짜 고정금리예요.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한 50% 이상이 5년 거치 고정금리 후에 변동금리인 혼합형 고정금리 상품을 은행들도 밀고 있고 정부도 열어놓고 있고 이걸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20년도에 샀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자로 좀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계약 조건이.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그전에 2%였던 분들은 지금 4%, 5% 더블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계약을 하실 때는 아까 그 매물 든 거랑 똑같아요. 계약을 하실 때는 2%, 2.5%, 3%니까 좋다고 했는데 변동금리로 바뀐 게 4점 몇 프로 뛰거든요. 집값은 고점에 샀으니까 고점이 아닌 데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매물로 나오는 거고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도 집을 사실 때 혼합형 금리를 절대 택하시면 안 된다. 정말 자기가 10년, 15년 계획을 잡고 할 때는 이 30% 기준에 들었으면 아무 데나 사고 싶은 거 사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비싸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M2 대비 통화량 관계 있잖아요. 이걸 따져보면 지금 약간 오버슈팅이 돼 있지만 결국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때 소득이 부담 가능하면 언제든지 사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이 DSR 같은 거 책정하는데 만약에 50% 수준까지 가가지고 소득 대비 50%면 이거 이제 문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리스크가 오면요.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혼부부들이 결혼하실 때 무리해서 집 사는 부부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집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는 건데 물론 요즘은 이제 세태가 바뀌니까 그게 이제 기본 옵션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싸우면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집 사는 거 서로 동의했어요. 무리해서. 근데 다툼이 있으면 사면 안 됩니다. 그 내려가도 싸움 나고요. 올라가도 싸움 납니다. 결국 결혼 전에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 사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자 신혼부부는 싸우지 않는 합의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 일반 분들은 소득 대비 그 수준에서 그 가격만 보시고 사시면 된다. 때를 기다린 것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때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은 약간 오버슈팅 돼 있으니 3기 신도시 공급하잖아요. 3기 신도시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물건이 많아지면 경쟁되니까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이왕이면 꼭 이때가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기다려서 올해 하반기 말 10월, 11월, 12월 지나면서부터 마음 준비를 하시고 3기 신도시 분양하면서 시장 보시면서 그때 나는 그럼 6월 달쯤에 집이 얼마나 이미 내려가기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한없이 기다리면 또 못 사요. 그때 나는 어느 정도 가격이면 내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맞춰서 사야겠다 마음 먹고 벽에다 딱 붙여놓으시면 돼요. 붙여놓고 사셔야지 아니면 또 못 사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건강이 더 우선이겠죠? 네네. 뭐 맨날 하면 뭐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또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하시면 내 집 마련에 큰 무리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서울이 다 오른 게 아니라 뭐 강남이라든지 뭐 마용성, 공작구, 뭐 서대문구 이쪽만 괜찮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고점 대비 하락해서 거래되는 곳도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곳들일까요? 지금 서울에서 서초구하고 강남사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판단하실 게 뭐냐면 그 오른 것들이 신축 대단지 위주로만 올랐죠. 여러분 아파트가 400세대 이상이면 살만합니다. 커뮤니티 충분하고. 네. 물론 예전에 90년대 지은 것들은 좀 부족하고요. 2000년대 이후에 지은 것들은 커뮤니티 충분해요. 헬스장 뭐 한 80평, 100평 나오고 다 주차장 지하로 다 돼 있고 그게 기준이 한 350세대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요즘 뭐 1000세대 자꾸 얘기하잖아요. 요즘 뭐 만세대짜리 2000, 3000, 뭐 5000 네. 만 나오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그 전체 비율은 10%도 안 됩니다. 합하면. 나머지 500, 700, 800, 1000 이런 게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 아파트들을 볼 때 지금 수요자들이 찾는 타겟에서 약간은
이브 리그라고 생각하는 뭐 이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가격들이 서울 내에서 뭐 창동 노도강이라고 하죠. 거기는 뭐 47%, 8% 빠지는 게 아직도 거래가 돼요. 발품 팔면 나옵니다. 그럼 뭐 조금이라도 뭐 조건이 나쁘든 좋던 걸 떠나서 가격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4개구 중에 그 마영성 이쪽 지역은 고점 찍은 단지도 있고 나머지는 그런 고점을 안 찍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인기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단지가 뭐 300, 500 이 정도 수대 또 안에 오래됐거나 이런 데들은 15에서 27%까지 다운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가격이 전역에 대해서 저평가된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3억짜리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직도. 네. 그러니까 이 언론이 문제인 거예요. 언론이 조명하는 게 뭐예요? 번듯한 커뮤니티 뭐 그게 마치 대중의 심리를 이쪽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겉으로는 다 평온한 척하지만 박탈감 느끼게 하는 그게 이제 마케팅 상술의 어떤 방법이잖아요. 그 마켓 리더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탐욕을 일으키게 하는 게 여기에 지금 다 약간 순간적으로 매몰됐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들 정신을 차려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젊은이들이 조금씩 청년들이 막 10년 동안 갑자기 막 오르니까 막 겁없이 왔다가 영끌하고 요새 이 얘기 들으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요새 모여서 이게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3, 4년 전에 제 아는 친한 사람이 젊은이가 취직을 했는데 3, 4년 넘었죠. 6, 7년 전? 6, 7년 전부터 3, 4년을 다니는데 계속 집값 오른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신입 취직해서. 그러면 어느 날은 대리님이 밥을 사줘. 집값 올랐다고. 어느 날은 과장님이 사줘. 집값 올랐다고. 이게 2022년 하반기부터 판이 바뀌었답니다. 그때 쭉 내려가고 나니까 말수들이 적어지고. 그렇죠. 밥 먹는 자리에서 집 얘기를 그렇게 3, 4년 동안 들었는데 그때부터 잘 안 들리더래요. 금기어죠, 금기어. 네. 네네. 그러더니 요즘 다시 들려야 되잖아요? 네. 요즘도 안 들린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막 붐이 일어났을 때는 대기업 그 카톡방들 있잖아요. 그 대기업 그 직원들이 신입사원들이면 이렇게 단톡 카톡방 있잖아요. 거기에는 진짜 안 사면 바보 취급 당했대요. 왜 능력도 있잖아요. 대기업이니까. 안 사면 바보 취급 당했대요. 근데 지금은요, 그 얘기하면, 야,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서울 전역에 있는 지역들 아파트들이, 아파트 다 살기 좋습니다. 노후됐으면 조금 뭐 손 보면 되는 거고, 조금만 발품 파시면, 지금 매물이 8만 5천 개라고 그랬잖아요. 8만 5천 개가 둥둥 떠서 지금 1년, 2년째 오고 있잖아요. 매물이. 근데 무슨 집이 없어요. 자기가 눈높이를 높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인이나 남편분 중에 눈높이를 너무 높이지 말고 자기 처지와 알맞는 걸 찾다 보면 주택가격도 또 자연히 다운이 되잖아요. 또 우리 후세나 자녀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치동이라는 그 좋은데도 이미 10에서 18%, 20% 아파트 가격이 뭐 미도하고 성경 음모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들 그쪽은 많이 빠졌어요. 빠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올라간 가격은 가끔가다 하나가 신고가를 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47%가 신고가예요. 47%가 다 허위 신고가예요. 이걸로 사람들을 범핑해가지고 뒤늦게 꼭지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서울에서 48% 내려간 거래가 있는 것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15에서 25% 사이예요. 하락 거래가 지금. 이게 고점 대비. 그러니까 그 와중에 전고점은커녕 전저점을 내려가는 것도 어느 지역은 있어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시니까. 시장이 지금 다변화돼 있다. 시장별로 다르니까 차별화해서 시장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말씀 주신 이 여전히 고점 대비 낮은 가격들이 서울의 아파트 꽤 많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서울 아파트라고 한다면 절대 가격이 좀 높긴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한 1억 정도 있는 무주택자가 전세가 아닌 실거주 뭐 내 집 마련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좀 어떤 부동산을 좀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1억 정도 있는 무주택가 1억 갖고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빌라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이러면 요즘 빌라 괜찮잖아요. 여러분 빌라를 너무 지금 방송에서 가끔가다 빌라를 집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쓰레기 같은 전문가들 있던데요. 정말 그거 자제해야 됩니다. 그건 아마 빌라 사는 분이 다 모여가지고 인권 모독죄로 걸면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사실. 네, 근데 그런 말을 써요. 자꾸
아파트 쪽으로 투자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저도 아파트 살지만 그런 생각 안 들거든요. 네. 빌라 한남동 빌라 가보셨어요? 60억씩 해요. 거기는 뭐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무식한 표현인 거죠. 그렇죠, 사실. 네, 빌라에 사는 게 뭐 이런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 빌라도 이제 급이 있는데 여기 1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1억에 계시면 요즘은 빌라를 새로 지은 것들은요, 5층까지 걷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1, 2, 3층 걸어 다녀요, 보통. 근데 5층은 젊은이는 가능한데, 네. 40, 50대면 조금 힘들어 하죠. 음. 그래서 그런지 요즘 5층, 1층에 필로티를 놓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을 때 5억, 6억 가는데, 조금 내려오기 시작해서 4억대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는 LTV 80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하고 내부가 똑같아요. 주차장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 정부가 그 1억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빌라, 신축 빌라, 주차장도 있고, 그 내부도 좋고, 엘리베이터도 들어가는 거. 그러면 한 4억 정도는 들어가다고 보거든요, 웬만한데. 그럼 1억이면 딱 맞아요. 그러면 75% 대출 되니까. 네. 그러면 75% 3억을 받았을 때 이자율이 3%대 될 거냐. 무주택 생애지수니까. 3%면, 3억이죠. 3억이죠. 네. 3억에 3%면 90만 원인데 10달러 나면 7, 80대거든요. 원룸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갚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집이니까. 이 정도는 이제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억으로 빌라를 자기가 들어가서 돈을 갚으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방법도 있고, 편하게 살면 이사 안 다니고, 이사비는 아끼잖아요, 2년마다. 아니면 갭 투자의 방법이 있잖아요. 갭 투자는 사실 지금은 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전세 대출 제도가 문제가 있는 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서민들한테 좋은 부분이지만 이게 집값을 펌핑 시켜가지고 천일의 칠면조처럼 전세값에 지원받아서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지고 더 희망이 안 보이는 세상을 만드는 이상한 대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이 아니라 요새 전세 대출 제도 폐지해라,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갭 투자는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갭 투자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서 갭 투자를 해가지고 팔려고 하는 투자는 하지 말고 갭 투자를 한 다음에 내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갭 투자를 하면 이자는 안 나가잖아요. 물론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3억 전세가 있으면 이자 돈은 안 나가잖아요. 그럼 천천히 이자 돈 안 나온 돈을 모으면 그 3억을 언젠가 비슷하게 갈 거 아니에요. 1억, 2억을 더 바치면 그러면 1억을 만들면 2억이 되잖아요, 종자. 그럼 4억짜리 집이면 2억 하면서 들어가면 2억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면 되니까 부담이 혹시 줄면서 드디어 이제 안정적인 수준에 이제 다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실 때 1억 있다고, 1억이면 시작이거든요, 큰 돈에. 뭐 1억이 돼야 이제 2억을 바라보잖아요. 1000이면 1억을 바라보지만. 그러니까 1억이 되는 순간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경기 이렇게 주택가격이 높고 불안할 때는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채권 투자 하셨다가 그리고 경제가 안정되고 주택가격이 조정되면 채권으로 이 번 돈이 이익이 등간을 가져와서 또 주택을 매매를 하고 이게 한 10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롱텀으로 하시는 거는 좀 건전한 투자라고 제가 봐요. 저평가된 걸 사가지고 제값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기성 갭 투자로 1억으로 무주택자가 갭 투자를 하면 위험하고 힘들면 이거 못 버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의지를 갖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전세 끼고 뭐 신규 분양 당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은 약간 철지난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2, 3년 뒤에 마이너스 P 물건들 서울 수도권에 분양받는 거 나올 겁니다. 거짓말 같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억 갖고 할 수 있는 건 요 수준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끝으로 최근 전세대출 개혁 국민운동 본부 카페를 개설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취지로 개설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이 MB 정부 때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처음에 나올 땐 좋은 의도였어요. 저 취약계층, 청년계층, 또 사업하시다 망하시면 이제 힘드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변질되기 시작했죠.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갑자기 생각해보세요. 2억인 집이 있는데 전세 대출을 2억
천을 해주겠대요. 근데 근데 나라에서 보증을 쓴대요. 그러면 집값이야 어떻든 말든 난 살다가 나오면 되잖아요. 보증서 그렇죠, 무조건. 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믿고 비싼 줄 알지만 그냥 2억 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 사람이 바본가요? 2억짜리 시세인 거 뻔히 알지만 4억으로 펌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펌핑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전세 대출은 또 3억, 4억 다 해주거든요? 네. 이러니까 이게 집값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는 이게 사람 사는 집값이야. 이런 게 청년들이 볼 때는 황당한 집값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아름다운 집값이겠지만 투자자 여러분 전 국민의 1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나머지 90%가 지금 힘들고 나라 경제에 문제가 되고 부담되기 시작한 게 전세대출 액수가 늘어나면서예요. 그것도 조건도 바꿨잖아요. 조건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게 단어가 이 국어랑 맞나요? 주택이 있는데 왜 전세대출을 받아요? 첫 번째, 그러네요. 그죠? 네. 이게 갭투기를 옹호하는 말이에요. 자기 집이 있으면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그죠? 갭투기를 방어해주는 이상한 말을 합당화시키는 유주택자 전세대출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해요. 이게 아주 나쁜 정책인데 그냥 했잖아요. 뻔뻔하게. 했다가 들였다 말았다 이렇게 국민들 데리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무주택자 전세대출인데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일부러 받겠어요? 이자가 비싼데? 근데 이자를 갖다 낮춰준단 말이에요. 낮춰주니까 월세보다 저렴해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럼 막상 들어서 살아요. 사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5억을 대출 받는데 원룸 이자는 안 내지만 조금 내잖아. 4% 낼 거 2% 내는데 집 살라고 보니까 집값이 다 택도 없는 곳에 가 있네. 내가 번 돈 그거 아껴가지고 2% 번 돈으로 집값은 4% 오르면 그걸 더 내야 되잖아요, 부담을. 지금 그런 형국이 지금 2015년부터 10년째 벌어지고 있거든요. 10년대 부동산 시장이 화랑인 것하고 전세 대출하고 딱 맞잖아요. 이 거품이 어디서 꼈는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세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전세 대출 규제한다고 하니까 시장 어땠어요? 난리 났죠? 네. 심하면 여러분 둔촌주공, 입주자들 발동동. 아니 분양을 받았는데 왜 발동동 올리죠? 전세 대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것도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보증금 끼고 잔금 치고 뒀다가 또 팔아먹으려고. 이런 투기 심리를 조장한 게 정부가 원인이 어디냐면 전세 대출인 거예요. 전세 대출은 우리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은 뭐하고 상대적 약자, 집주인에 비해서 상대적 약자들이 이자를 내잖아요. 부담을 갖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은 어때요? 그만한 레버리지를 갖다 그냥 공짜로 사용? 무료 사용이잖아요. 근데 이 제도를 만약에 없다고 가정할게요. 혹시 않으면 월세 넣으면 되지 이러는데 월세 넣을 여력이 되나요? 돈이 없는데? 그럼 주택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하면. 무조건 정상적인 예전에 세계에서 걱정하고 경고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문제 있다고 그런 수준이 아닌 정상적인 소득 대비 PIR 10에서 12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고 전세 가격이 내려오면 또 어떻게 돼요? 월세 가격이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전세 대출을 막으니까 보도가 어떻게 나오나요? 정부에서 우리 청년 서민을 월세로 내모나?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정말 나쁜 기사예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돼요? 대출이 적어지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오잖아요. 네. 내려오면 월세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죠? 전세 가격 곱하기 전월세 전환율 비슷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전세 가격이 6억일 때 월세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4억일 때 월세 가격은 어떻게 돼요?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월세로 가도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처음엔 불편한 것 같지만 규제를 하고 없애는 순간 처음엔 불편한 것 같지만 쭉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5년만 가면 주택가격 내려오는 게 아니죠. 정상화되고 전세 가격도 정상화되고 내가 벌어서 돈을 막 쓰고 노는 사람은 월세 살면 되고 돈을 모아서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 할 수 있고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전세 대출 제도예요. 근데 이것이 물론 취약자 말씀드린 대로 취약자 청년층 이런 분들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 좋아요. 이게 과도하게 지금 변질돼 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전세 대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5억까지인데 7억으로 올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집값 어떻게 될까요?
정책이 나쁜 거예요, 정책이. 이 정책을 너무 나쁜 정책인데 마치 서민들을 위한 정책처럼 포장해가지고 기득권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죠. 악용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 뭐 시세의 한 50% 수준만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시장 논리에 맡겨놔야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리를 좀 높이고 또 대학교 가서도 좀 무료 강연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되면 여론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정치인들이 전세대출 갖고 은행하고 건설사하고 딜 안 할 거예요. 네, 뒤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뭐 네 시작은 미미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네, 구절에.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아. 만들었습니다. 카페를. 네. 네, 이게 집값이 드디어 약간 좀 전환점에 다시 왔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네, 근거에 네,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이걸 보고 의사결정을 하셔야지 뭐 한 8월까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 덜컥 사시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네.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우리나라 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또 카페도 개설하셨기 때문에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목소리를 내야지만 또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때문에 네, 네.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문도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동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모시고 이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이 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일단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매물도 8만 건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에 이제 근접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거래량이 꺾이고 매물도 증가한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원래 뭐 진짜 그렇게 됐어야죠. 아, 우리가 과거에 그 반값 이하로 하락했을 때 몇 가지를 보면 91년도에 5개 신도시를 1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때 네.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분당, 삼본, 뭐 평창, 일산, 중동 이렇게 5개 신도시. 근데 그게 하락 기간이 4년 갔어요. 그다음에 또 1997년 외환 위기가 있었잖아요. 외환 위기가 있어 IMF가 왔었죠. 그때 많은 실업자들이 양상되고 그때도 부동산 값이 거의 반값 이하로 또 떨어진 적이 있었죠. 네. 그거는 한 6년 갔어요. 6년. 엄청 오래 갔죠. 그 다음에 2008년에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하락했죠. 그것도 한 5년 갔어요. 하락 기간이 5년. 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고금리 상태, 코로나 때문에 생긴 고금리 상태 때문에 또 집가 하락이 있었죠. 그때도 한 30-40% 하락했죠. 그래서 더 떨어지려는 시점, 그러니까 그거는 여태까지 하락 기간을 보면 4년에서 6년 정도 됐거든요. 하락 기간이. 근데 이거는 1년도 안 됐잖아요. 1년도 안 돼서 뭐 30-40% 떨어지는 듯 하더니 지금 뭐 거의 다 회복이 됐다. 이렇게. 1년도 좀 채 안 가서. 그래서 이거는 네. 비정상적이에요. 보통 그런 하락이 되면은 30-40%가 아니라 반값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했는 기간이 한 4년에서 6년 정도 사이클상 가야 되는데 이건 1년도 안 돼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정부의 개입이에요. 아,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빚으로 부동산을 사게 만들었죠. 뭐 보금자리론 아시잖아요. 보금자리론. 네. 또 신생아 특례 대출 해가지고 장기 저리로 아주 싸게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빚으로 집을 사라 하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개입 때문에 부동산이 하락하니까 하락을 막기 위해서 또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또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푸는 정책이 개입했죠.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다가 다시 뭐 과거 수준으로 거의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 정부에서 뭐 부동산 규제 대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작년에 뭐 88 대책도 나왔잖아요. 88 대책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효과가 별로 없는 게 이제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거예요. 정부는 부동산 값을 살리려고 떨어지기만 하면 살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이제 약발이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둔화되고 또 부동산 값도 좀 하락할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동산은
상승하지가 않았어요. 어. 전국을 평균 내보면 네네. 서울의 일부 지역만 오른 거죠. 서울도 일부 지역은 아예 안 올랐어. 아예 그냥 오르지도 않았어요. 떨어진 상태 그대로 있고. 근데 이건, 일부 지역만,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거래량이 줄어든다. 또 부동산 값이 뭐 하락한다. 이런 기사도 좀 나는 걸 봤어요. 이거는 뭐 당연한 현상이에요. 정부가 개입해서 일시적으로 네. 하락을 방지한 것 뿐이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과거를 항상 보면 정답이 나와요. 과거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하락할 때 4년에서 6년 정도의 하락 기간을 가졌다. 이러한 기간을 가져야 시장이 다져지고 건전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그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네. 지금 뭐 당연히 거래가 없고 또 하락 기조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죠. 근데 이제 그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 의견을 들어보면은 약간 2025년부터는 정말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오기 전에 약간 숨고르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이 공통된 근거를 보니까 공급 물량이 없다 서울에 약간 그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수요도 그렇게 없어요. 아, 강남에 그 일부 고가 아파트들이 생기잖아요. 막 신고가가 형성되고 특수한 계층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현금으로 사잖아요. 아, 대출을 안 받고. 네네. 특수한 계층이 사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는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연거를 해서 뭐 과다한 대출을 받아서 강남에 그 비싼 아파트를 온갖 돈을 끌어서 산다든가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겠죠. 그걸 살 정도 되면 뭐 40억, 50억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고가가. 이런 걸 살 정도 되면 그 정도 돈이 나중에 반값이 아니라 없어져도 약간의 타격이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만일에 그걸 사가지고 반값이 됐다든가 더 떨어진다든가 했을 때 타격을 받을 분들은 사면 안 돼요. 그래서 현금 부자들이 많이 사는, 특수한 계층이 많이 사는 이런 현상.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이제 숨고르기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떨어졌어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안 떨어진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봐요. 최소한 26년까지 이상까지 떨어져 줘야 네네. 그래야 정상적으로 시장이 건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를 요인이 없어요. 자꾸 공급 부족 하는데 수요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금 뭐 월급 받아서 월급 뭐 20년치, 25년치 모아봐야 강남에 그 비싼 아파트 한 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수요가 없는데 공급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문에 나는 거 보면은 뭐 공급 부족하다, 또 집이 뭐 부족하다고 하면서 자꾸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이런 또 언론 보도를 봤어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지금 보세요. 상가나 빌라, 오피스텔, 네. 심지어 아파트까지, 연가란 아파트까지 경매가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작년에 10만 건 넘었고 12만 건에 육박하고 있어요. 과거 금융위기 때 경매가 12만 건이었어요. 거의 12만 건에 지금 육박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왔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숨고르기다, 내년에 다시 오른다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사실 최근에 올랐던 거에 그게 약간 전체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강남이라든지 일부 몇몇 그런 고가의 그렇지. 아파트만 네. 찐 부자들이 현금으로 사다 보니까 오른 그럼 거고. 지방은 오르지도 않았어요. 네. 아직도 미분양 상태가 해결이 안 돼요. 아직도 지방은 살 사람이 없어요. 수요가 없어 아예. 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일부 아파트를 가지고 지금 오른다 언론에서 자꾸 떠드는 거는 이건 홍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강남 불패를 외치는 분도 많은데 지난달 서초구 상승거래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강남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뭔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 같은데 강남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강남이라든가 이제 일부 중심지 살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데는 제일 많이 올라요, 원래. 제일 많이 올라요. 외국 같은 데도 보면은 그런 데는 제일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제일 늦게 떨어져요. 제일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만일에 경기 침체가 온다든가 부동산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강남도 떨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4번에 걸쳐서 크게 반값 이하로 떨어진 사례를 제가 들었잖아요. 강남도 마찬가지로 그때 반값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런 경제 위기 때마다. 네. 근데 강남이라고 안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강남은
버티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늦게 떨어진다. 오를 때는 제일 먼저 올라요. 선도적인 역할을 해요. 오를 때는. 떨어질 때는 제일 나중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결국 강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대출을 받기가 지금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집을 사야 하나 고민하시는 무주택자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꾸 빚으로 집을 사라는 그런, 저도 기사도 가끔 봤어요. 네. 집을 지금 장만할 때다. 지금 숨고르기 할 때 상환할 때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대출 규제라는 게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시기예요. 그동안에 대출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보금자리론 뭐 신정은 뭐 수십조 풀었잖아요. 네. 이렇게 풀어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켜 놓고 지금 뭐 대출을 다시 규제한다? 이번에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잖아요. 0.25. 내리기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기재부 장관을 만났잖아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안 내리려고 노력했었죠. 안 내리려고 노력했었죠. 근데 기재부에서 부탁한 게 뭐냐 하면은 가계 대출을 관리해달라. 가계 대출을 관리해달라. 그러면 이제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거 관리 안 해가지고는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 더 큰 거품이 터지면은 더 큰 경제적인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데 저는 이러한 가계부채 관리가 DSR도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임시 방편적으로 또 언젠간 또 부동산 값이 하락 기미가 보면 또 풀어가지고 또 빚을 내서 살아 이렇게 올리려는 역할을, 물론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면은 경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건설 경기를 살려야지만은 경제 전반을 살 수 있다. 이런 거 정부의 입장도 이해되지만은 네. 부동산이라는 게 한번 떨어졌을 때 과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4년에서 6년 동안 떨어지게 놔둬야 건전한 사이클이 형성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걸 깊이 개입하면 안 돼요. 떨어질 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너무 깊이 개입을 했다. 이번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 법인도 운영하시면서 현지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고 계신데 LA 상업용 부동산은 물론이고 신축 아파트도 지금 공실이 나고 있다. 그렇게 전해주셨어요. 특히 미국 서부에서 가장 높다는 대한항공 빌딩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비어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가 이제 공실이 아주 심해요. 전에는 30% 미만이었었는데 공실률이, 지금 대도시 오피스 빌딩에 대해서 공실률은 30%가 훨씬 넘어요. 다 넘었어요. 네. LA도 마찬가지고 맨하탄도 마찬가지고 공실률이 굉장히 심해요. 어떤 건물은 텅텅 비어 있어요. 뭐 기사를 봐서도 알겠지만 맨하탄에 텅텅 빈 건물을 봤을 거예요. 1층에 카페만 운영되고 있고, 또 맨하탄의 그 타임스퀘어 주변에 아주 핵심적인 건물이 최근에 팔렸죠. 언론에서 나왔죠. 아,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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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거의 우리 돈으로 3조 3억 달러니까 한 4천억이 넘어요. 아, 네. 그게 이제 120억에 팔린 걸 봤죠. 되게 경매지만 네, 네. 그게 뭐냐면 거기는 공실률이 너무 심한 거예요. 수익이 나지가 않아요. 네. 그 건물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4천억 넘는 게 120억에 팔렸다. 이게 비상적인데 이게 사실이에요. 미국은 이제 부동산에 수익이 안 나면은, 상업용 부동산에 수익이 안 나면 값이 수익에 맞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건물 자체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요. 어쨌든 건물값이 4천억이 넘었었는데 120억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공실이 많이 생기니까 토지 임대료 부담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가지고 있을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싸게 경매에 나와서 헐값에 팔린 거죠. 그러니까 LA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들 보면 오피스 빌딩은 반값에는 아예 안 팔려요. 반값에. 반의 반값 정도 돼야 사야 되느냐 해서 그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은.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해보고 살까 말까를 판단하는 거지. 지금 그만큼 오피스 빌딩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일부 다운타운에서는 오피스 빌딩을 주거용으로 전환시키자,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운타운 주변에 그 상업용 건물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상업용 빌딩이 비어가니까 아파트도 공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파트조차도.
그래서 당연히 다운타운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아파트가 공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마 아파트로 이미 전환시킨 것도 있고,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쉽지가 않다. 수요가 그만큼 따라줘야 되는데, 수요가 그만큼 따라줄지는 의문이죠. 그래서 어차피 오피스가 비어 있다면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러한 것들이 어려운 게 어디로 불똥이 튀냐면 은행에 불똥이 튀는 거예요. 그 대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은행의 네. 대출 상환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은행이 부실해지고. 지금 은행이 이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네. 대출금 회수를 못 하잖아요. 아까 4천억짜리를 120억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 보면은 120억에 팔렸으면 은행은 엄청나게 돈이 떼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대출금 회수를 못 한다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은행들이 부실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그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상태, 또 공실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의 연준이 0.5% 내렸죠. B컷을 단행했죠. 네. 단행함으로써 이제 상업용 빌딩이 금리 문제가 조금 숨통이 트이겠죠. 상업용 대출을 했던 분들이, 빌딩 주인들이. 네. 그러나 공실률이 해결되지 않고는 금리를 아무로 내려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공실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약간 코로나로 인한 구조적인 뭔가 이 뭐 재택이라든지 다양한 근무 수단이 통용이 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맞아요.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거죠. 네. 코로나 때 우리가 재택근무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했잖아요. 그렇죠.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 근데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다 사무실로 복귀했는데, 우리나라는 대면을 중시하잖아요. 네. 미국은 재택근무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고용주도 좋고, 임대료 안 나가서. 네.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좋죠. 자기 집에서 일하니까. 그래서 미국은 뭐 실적 위주이기 때문에 기업이, 그리고 미국은 또 해고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렇죠. 자유롭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해도 별 문제가 없고, 그 재택근무가 코로나 때 재택근무 하던 게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굉장히 심화되는 거죠. 코로나가 끝난데도 불구하고. 한때는 미국의 부촌이었던 산타모니카도 최근에 뭐 공실 지옥이 되고 있다, 이런 영상도 봤고요. 그 다음에 박사님께서도 LA 한인타운이 슬럼화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지금 공실 문제도 이제 있고, 또 노숙자 문제가 굉장히 심해요. 노숙자 문제요? 예. 제가 이제 다운타운에 이제 스키드로를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노숙자들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차를 타고도 못 다닐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LA 다운타운. 네. 다운타운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다운타운의 일부가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건물 주인들은 임대를 놓을 수 있겠어요? 누가 임차 들어오겠어요? 그 건물은 그냥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 건물은.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에는 한인타운 노숙자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한인타운에 노숙자 쉼터를 건설했어요. 우리 한인회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굉장히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숙자 쉼터를 건립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던 노숙자들이 밖에 나오고, 또 텐트를 치고 하다 보니까 노숙자가 많아지니까 지저분해지고, 그럼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물에. 네. 식당들이 장사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슬럼화되어 간다는 거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문제가 기후가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네. 노숙자들이 천국이 돼가고 있고, 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이미 노숙자로 다 터져가지고, 뭐 샌프란시스코 시내 자체가 이미 슬럼화 됐다고 보고 있죠. 다운타운 자체가. 뭐 LA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노숙자들이, 또 산타모니카 같은 부촌도 노숙자들이 진출을 하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정책은 노숙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단 말이에요.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이제 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대부분 시장 군수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의 기본적인 방향이 인권 보호, 그렇죠. 뭐 그다음에 이민자도 잘 받아주고, 이민자 받아들이고 복지,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그 바이든 정부 4년 동안에 불법 체류자가 1,000만 명이 넘게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이거를 방치했다는 거죠, 민주당이. 그러면 그 1,000만 명이 들어온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갖게 되면, 그리고 신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불법 체류자들은.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노숙자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방치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화당에서 이제 대선 때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죠.
뭐 1,00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들어오도록 그동안 뭐 했느냐. 근데 민주당은 그거를 사실상 방치한 거거든요. 인권 보호를 위해서 네. 방치한 거거든요. 네. 약간 범죄율 뭐 이런 것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범죄가 엄청 올라가죠. 범죄 때문에 지금 미국도 이제 그동안에 주택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올랐다가 지금은 거래가 이제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일부는 값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범죄율도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 부촌들도 뭐 도둑이 들어와서 집이 틀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범죄율이 자꾸 높아가고,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간다, 이런 기사도 봤을 거예요. 네. 캘리포니아가 살기가 너무 힘들다. 물론 뭐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은 범죄가 심해지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또 노숙자를 너무 보호하고 또 복지에 중점을 너무 두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정책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데가 점점점 늘어가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거기도 보면은 이미 그 테슬라라든가 이런 큰 기업들이 떠나기 시작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떠날 거예요. 지금도 떠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캘리포니아에 다른 데로 이주하는 이민자들이 더 채워지겠죠, 그러면은. 그러네요, 진짜. 네. 이민자들도 이제 고급적인 이민자들은 괜찮죠. 정상적으로 전문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대로 배운 분들이 이민을 오면 미국 사회를 굉장히 건전하게 만들지만, 불법 체류자들이 오기 시작하면 그 캘리포니아 잘못하면 LA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체가 슬럼화 될 수 있고, 한인타운도 거기에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라서 쉽지 않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네. 그럼 물론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은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100배예요. 네. 일부 지역만 그런 생기고, 대다수는 또 안전한 도시가 90% 이상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큰 땅덩어리 가지고 일부만 놓고 미국은 범죄가 많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저는 LA라는 일부 지역만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선이 끝나면 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대선 때문에 뭐 현 정권이 이제 뭐 재정 적자도 피고 막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경제 지표를 마사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얘긴 즉슨 끝나면은 뭔가 큰 게 터질지 모른다, 그런 위기감이 있는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도 미국 부동산 시장 붕괴와 한국 부동산의 위기를 경고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미국 이제 대선 때문에 사실 돈을 많이 풀고 있어요. 미국의 앨런이죠. 네, 앨런이 네. 돈을 많이 풀고 있어요. 근데 연준은 그동안에 잘 버티다가 이번에 0.5 B컷을 단행했는데, 이것도 이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거죠. 이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면 이제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현 정부의 대선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앨런은 돈을 많이 풀고 있고, 또 아마 이번에 파월도 압박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파월은 원래 성격이 미리 예측을 해줘요. 이번에 얼마 내려야 되겠다, 내릴 가능성이 많다, 뭐 물가 지표가 어떻다, 미리 설명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그냥 회의 들어가가지고 0.25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는데 0.5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0.5를 내리는 건 좋은데, 파월도 어쩔 수 없이 0.5를 내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B컷을 단행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국 핵심은 뭐 물가가 2% 초반대로 안정돼 있다 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0.5. 이거 우리나라도 금리를 하락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한국은행에서 댔는데, 그 중에서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다, 이런 게. 근데 지금 금리를 내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또 부동산 값을 자극하고 거품이 또 증가하고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물가 자극은 보통 5개월, 6개월 걸려요, 나타나는 거는. 그래서 대선 이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선 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물가 상승은 또 피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금리 내린 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지만, 다시 한번 금리를 더 내리는, 지금 뭐 앨런도 연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금리를 이제 더 이상 내리는 거를 좀 천천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도 그런 위험 때문에 그래요. 물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대선 이후에 상당히 그 위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온다. 대선 이후에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예측하는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만일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대선 이후에 온다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올 거예요.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은행에서 대출해 준 대출금이 얼마냐면 1조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런 것들이 폭탄이 아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했잖아요. 대출금 이걸 일부 회수 못하면 은행도 위험해질 수도 있고 결국은 금융위기로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걸 또 달러를 찍어낸다든가 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미국이 온다면 고스란히 우리는 그걸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위기를 헤쳐나갈 그런 펀더먼털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지금 6.25 전쟁이 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전쟁이 과연 나겠느냐. 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또 과거에 일본이 부동산이 폭락을 해서 지금 30 몇 년 동안 지금 부동산은 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또 중국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붕괴돼 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다른 나라는 붕괴돼도 우리나라는 붕괴 설마 되겠느냐. 우리는 설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쟁이라든가 이러한 외국의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우리나라만 안전하게 피해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는 설마 하다가 당해버리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 것도 사실은 내리면 안 돼요.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상단 기준으로 한 2% 차이 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은 5%가 됐고 우리는 또 0.25를 또 내려서 1.75가 됐어요. 1.5가. 근데 그 미국의 금리와 최소한 같거나 낮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금리가. 그래야 외화 유출이 안 되거든요. 최근에 뭐 환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외화 유출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따라 내서는 안 되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는지 하여튼 내렸어요. 사실은 미국 금리하고 맞춰질 때까지 내리면 안 돼요. 금리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네.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렸지만 물론 경기 침체 이런 걸 이유를 들고 있지만 하여튼 내렸어요. 그래서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는 낮아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같아야 된다. 근데 지금도 1.75가 높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외화가 빠져나갈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수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는 거 사실이잖아요. 수출이 늘어나는데도 내수가 굉장히 안 좋아요. 원래 수출이 늘어나면 내수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수출이 늘어나는데도 내수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건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심각하게 곪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잘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설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약간 내 집 마련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박사님께서는 구축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축 아파트는 과거에는 금덩어리였어요. 황금알을 낳는 급이었어요. 재건축이라든지. 네, 재건축에 대한 엄청난 혜택을 누렸죠. 과거에는 전부 5층짜리 아파트였잖아요. 맞아요. 그 5층짜리를 20층 지면 4배나 올리는 거 아니에요. 4배나.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많을 수 있죠. 평수도 늘려가고 또 돈도 환급금도 돌려받고. 근데 지금 아파트들은 대부분 20층, 25층, 막 30층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축 아파트는 지금 과거에 5층짜리 구축 아파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5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그거는 역시 황금알을 낳는 거기가 될 수 있죠. 지금도. 근데 그런 아파트 다 없어졌잖아요. 거의 없죠. 없어졌죠. 그럼 지금 20층, 30층짜리 그 고층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걸 층수를 과거처럼 4배 못 올려요. 20층을 80층 못 올리잖아요. 용적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평수가 줄어든다든가 과도한 분담금을 내야 돼요. 분담금이 뭐 요새 분담금 문제가 많이 나죠. 분당 신도시도 지금 뭐 선도지구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데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물론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담금이 과도하게 나오면 갑자기 매덕을 내라 그러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 또 은퇴자들은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건축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 고층의 구축 아파트는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고층은 신축 아파트가 가치가 있고 지금 그런 것들이 값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문제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저층은 황금알을 낳는 겁이 있는데 지금은 고층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엄청난 분담금을 물게 되는 부담이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한 걸 사지 말라는 뜻에서 구축 아파트는 인기가 없고 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아파트 중에서 30평 그리고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아파트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죠. 아파트에 너무 집중하고 이거는 우리 생산성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건데 오로지 아파트 투기 이런 데 대해서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과거에 이제 뭐 30평대 아파트가 국민평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평대 아파트만 계속 짓는단 말이에요. 또 그거보다 높은 평수 40평이나 50평은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0평, 50평이 다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지기 때문에 값이 오르죠. 그에 대한 필요성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수요 공급의 문제예요. 30평 아파트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30평만 막 지어져.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평수는 안 지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평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선호평형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가족 수에 따라서 또 혼자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평형은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뭐 사람은 누구나 다 큰 데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혼자 살더라도 100평에 살고 싶죠. 아파트 200평에 살고 싶죠. 네.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큰 평형을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예요. 욕구에 아랍 같은 데 보면은 3명이 살면서 어마어마한 막 1에이커 3,000평 6,000평의 집에 대궐에 살고 있잖아요. 네, 네. 누구나 다 거기 살고 싶어 할 거예요. 물론 안 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자기 감당 능력이 안 되잖아요. 감당 능력이 안 되니까 감당 능력에 맞는 평형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50평 감당 능력이 된다. 그럼 그걸 찾을 거 아니에요. 100평 감당 능력이 되면 그걸 찾을 거 아니에요. 네. 크게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문제예요. 그걸 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수요, 또 공급이 얼마나 있느냐는 문제. 그러니까 공급이 자꾸 줄어들고 감당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소득이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값이 오르겠죠. 그 큰 평수가. 그러니까 뭐 국민평형이 얼마 평형이다 이런 거는 뭐 30평이 적합하다.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는 없어요. 그 정도 평형이면 뭐 4식구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2식구 살도 지장 없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이거는 수급의 문제고 또 감당 능력의 문제다. 사는 사람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 뭐 채널 고정 질문인데요. 만약에 한 1억 정도 있는 무주택자다라고 한다면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어떤 부동산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1억 정도면은 이제 뭐 강남 쪽은 어차피 못 사지요. 그렇죠. 그러나 서울에서도 이제 빌라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빌라는 값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 네.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아무도 안 봤어요. 빌라 포비아. 또 전세도 안 들어오니까 임대도 못 나요, 사가지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순환되다 보면 빌라도 좋은 시기가 올 거예요, 분명히.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변해요. 네. 그러면 빌라 중에서도 아까 재건축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지 지분이 넓은 걸 찾으면 돼요. 빌라도 대지 지분이 넓은 게 있어요. 넓은 게. 대지 지분이 넓은 걸 하면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 5층짜리 아파트가 황금알을 낳는 겁이듯이 빌라가 대지 지분이 넓으면 대부분 집을 살 때 대지 지분을 안 보거든요. 그냥 이게 몇 평 정도 되는 실평수가 사는 데가 몇 평 되느냐 이것만 보거든요. 근데 대지 지분을 보면 투자 가치라는 게 나와요. 대지 지분이 10평이다, 20평이다. 같은 평형인데도 대지 지분이 다 틀려요. 대지 지분이 높은 거를 사면 그거는 대출을 좀 받고라도 사게 되면 나중에 투자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집이라는 거는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집 한 채는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사회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집 한 채는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적은 돈으로 살려니까 그게 맞게 사는데 서울에도 보면 빌라 같은 데도 보면 그렇게 저렴한 빌라들이 대지 지분이 넓은데도 잘 모르고 안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투자 가치가 있는 대지 지분이 넓은 빌라 같은 거는 사도 지금처럼 빌라 기피 현상이 심할 때 사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아파트는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죠.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이스라엘, 중동도 뭐 거의 전쟁 네. 단계로 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도 전쟁 단계로 가고 있고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엄청나게 힘든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그 대선 후보 중에 하나는 트럼프는 대한민국은 너무 돈을 많이 빨아먹는다, 미국 돈을. 그래서 방위비를 협상이 끝났는데도 얼마 전에 네, 맞아요. 방위비를 재협상하겠다. 13조 이상을 내야 된다, 우리 돈으로. 네. 이렇게 뭐 트럼프가 떠들고 다니는 걸 봤어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됐을 때 그게 뭐 허풍이든 어떤든지 간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가져야 될. 또 관세도 많이 물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이러한 동향이 물론 우리나라 뭐 정치권에서 외교를 잘 하겠지만 양쪽에 외교를 잘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대선 이후에 닥칠 그런 폭풍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선 이후에 닥칠 경기 침체, 대선 이후에 닥칠 또 물가 상승, 물가 상승하면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아파트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AI,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아파트가 제일 남고 환급성도 좋거든요. 많이 남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투자하면 이거는 나중에 엄청난 그 폭탄을 얻어맞을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다 몰두하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40억, 50억, 뭐 60억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고 돈잔치에 불과하고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 투자를 활성화하고 정부도 아파트 값이 올리는데 정책을 피지 말고, 물론 올리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떨어지는 걸 방지하려다 보니까 더 오르는 것 뿐인데 정부에서도 부동산 값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도록 놔두는 것도 장기적으로 거품을 해소해서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한 방안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고령화 저출산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성장률이 과거 높을 때 하고 낮을 때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성장률이 앞으로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로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집도 살 수 있고 근로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확증 평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한 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관한 건데, 아파트 뭐 가격이 계속해서 올 것이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또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정말 이 누구나 다 아파트 더 오른다라고 할 때 그때 오히려 좀 조심하시고, 박사님께서도 워낙 또 오랫동안 이 부동산 시장에서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잘 귀담아 들으시면 분명히 오히려 좋은 기회를, 정말 쌀 때 살 수 있는다든지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기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